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의 황효식입니다. 41년 전통에 빛나는 계명 모교 철학 인문 포럼에 연사를 오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학술 행사가 중단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 학술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게 참여해 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좋은 강연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운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소개받으셨듯이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입니다. 시리즈로 이어오고 있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마지막 작품이죠. 제목은 느끼는 것을 말하시오, 이성에서 감정으로 리왕 나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제는 좀 더 길죠. 후기 종교개혁 문화의 맥락에서 리왕 나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강연의 차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큰 1번을 보시면 들어가며 일종의 서론이지요. 1번에서 우리 시대의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의 시대, 셰익스피어 자신의 시대의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큰 두 가지 시각인데요. 저는 물론 두 번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대, 역사적인 그 문맥에서 본 셰익스피어를 저는 이 시각을 가지고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본론이지요. 주제와 관련된 작품 분석입니다.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게 개막 장면, 두 번째가 폭풍 후 장면,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게 마지막 결말부입니다. 사실 간단히 말하면 그게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작품 분석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이성에서 감정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할 텐데요. 그 부분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문학 포럼의 이번 시즌 주제입니다. 세상, 인간, 세상의 중심에 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 강연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어떤 제 강의가 이와 관련한 함의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의 셰익스피어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얀 코트라는 비평가가 쓴 셰익스피어 비평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셰익스피어 Our Contemporary, 바로 밑에 보면 by 얀 코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시대는 얀 코트가 본 우리 시대니까요. 이 책이 나온 연대가 1964년이니까 20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시대라고 생각했던 20세기, 그 자기 시대의 셰익스피어, 이제 이런 거죠. 4대 비극이 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작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작품도. 그런데 20세기에 이 킹 리어라는 작품이 유독 최고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20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양차 대전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특히 2차 대전은 인류가 겪은
가장 처참한 전쟁이었던 거죠.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죠. 20세기의 지성인에게는 이런 사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문명의 황혼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인류의 종말이 도래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세기의 이 지성인들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라는 이 비극의 참담한 종말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20세기의 그 어두운 이미지, 자신들이 지금 전후에 갖게 된 이런 암담하고 어두운 비전들을 이 리어 왕의 비극적 종말에서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읽어 넣었다고도 할 수 있죠. 자기들의 모습을 비추어 본 것이죠. 일종의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얀코트의 해석은 셰익스피어라는 거울에 우리 시대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방식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거울이니까 셰익스피어의 고전 또는 정전으로서의 권위를 일단은 인정해 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얀코트의 리어 왕 해석은 얀코트의 이 저서 한 챕터가 이제 리어 왕에 대한 비평인데요. 이 리어 왕 해석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리어 왕 해석이 비평사를 통틀어 볼 때 꼭 비관적인 해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리어 왕 해석이 두 갈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해석인데 낙관적인 해석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관적 해석인데요. 20세기에 크게 인기가 있었던 이 얀코트류의 비평은 매우 비관적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킹 리어가 왜 낙관적일 수 있지? 아마 퀘스천 마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죽죠. 비극으로 끝나는데 여기서 낙관적이란 말은 비극적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킹 리어 이 작품은 종교적인 시각, 기독교 시각에서 많이 읽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어 왕이 겪는 이 고난의 이야기는 어떤 영혼의 연단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연단을 겪은 한 사람, 리어 왕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 고통은 겪지만 또 육신이 파괴되죠. 죽게 되지만, 하지만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낙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20세기에서는 이 절망적인 매우 비관적인 얀코트류의 비평이 매우 우세했고,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특히 비극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는 대중적 인기뿐만 아니라 또 많은 비평가들의 또 학자들의 잉크가 소모된 그런 작품이 바로 이 리어 왕이라는 작품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리어 왕 해석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리어 왕 읽기를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시대의 셰익스피어 in his own time인데요. 역사적 인물로서의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1564년부터 1616년이라는 그 히스토리컬한 타임, 그 역사적 시간을 실제로 산 정말 존재했던 셰익스피어가 저의 관심사라는 거죠. 옆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본 셰익스피어의 초상이 있습니다. 이게 1623년 최초의 셰익스피어 전집이죠. 셰익스피어가 죽고 난 7년 후에 이 전집이 나왔는데요. 그때 타이틀 페이지에 실린
동파나 조상입니다. 역사적 셰익스피어의 모습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어떤 책의 표지에 나온 그림인데요. 역사적 셰익스피어의 모습에다가 X축, Y축 이렇게 축을 설정하고 정확하게 좌표를 이렇게 매겨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셰익스피어를 읽는 방식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인데요. 역사적 셰익스피어의 그 엄밀한 그 역사적 문맥, 그 속에 작품을 놓고 그 작품을 해석해 보는 거죠.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셰익스피어가 어떤 정도의 작가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작품을 통해 그가 이룬 성취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계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이 그림, 얀 코트의 저서 앞에 있는 이 그림도 매우 흥미롭죠? 셰익스피어의 모습을 매우 현대적으로 그려놨습니다. 매우 인상적으로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뒀는데요. 얀 코트의 비평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추구하는 연구의 방식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방식입니다. 얀 코트의 방식과 저의 방식의 차이가 두 그림으로 정확하게 대비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역사적 방법이라고 했지만 또 역사적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여기에는 또 비평 이론이 들어오고 복잡한데요. 제가 리어 왕을 접근해 보는 방식은 이제 특히 리어 왕이라는 이 작품을 후기 종교 개혁의 문화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의 궁정과 시민 문화에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 범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와 관련한 작품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막 장면인데요. 아시다시피 개막 장면을 보면 리어가 딸들에게 영토를 나눠주면서 사랑의 경쟁을 시키죠. 두 딸들한테 누가 얼마나 더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얘기해보라. 사실 영토의 분할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일종의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한 거죠. 거널과 리건 두 딸은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에 따라 거기에 맞는 좋은 말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막내딸 코딜리아가 의외의 진솔한 대답을 하는 거죠. 비를 맞추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리어의 분노를 삽니다. 그리고 궁정에서 추방되게 되죠. 우리가 코딜리어란 인물, 그냥 리어 왕의 문맥을 전혀 모르고 이 작품을 처음 보는 독자가 있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딜리어 왜 아빠가 좀 좋아하는 말씀은 그냥 해드리지, 그런 우리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작품이 나온 그 시대적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킹리어 이야기는 이게 고대 브리튼 이야기지만 셰익스피어의 대부분의 비극 사극이 다 그렇듯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셰익스피어 시대 당대에 대한 논평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궁정은 바로 셰익스피어 당대 엘리자베스의 궁정 또는 제임스 시대의 궁정이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맥을 보면 이 시대가 1590년대 이래로부터 지속된 위기의 시대입니다. 총체적 위기의 상이라고 이렇게 역사서를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궁정의 부패와 타락이 매우 극심했던 거죠. 코딜리어의 이런 진솔한 대답은 그런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 당시에 관객들은 코딜리어의 이런 진솔한 대답이 매우 통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궁정이든 뭐 시민사회든 이런 그 교원 영색 또 겉다르고 속다른 그 이중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한 때였거든요. 사실 코딜리어 같은 인물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극에서 이렇게 진솔한 발언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당시의 관객들은 이런 코딜리어에게서 어떤 대리 만족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궁정이란 말 나왔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그 궁정은 사회 중심이고 또는 사회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사회 중심 또 뭐 거울이 되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 사회에서는 청와대인가요? 의사당인가요? 어쩌면 방송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백화점인가요? 패션의 중심지죠. 근데 르네상스 시대 때 궁정은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정에는 군주가 있죠. 권력관계 형성이 군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궁정에는 궁정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 궁정인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군주에게 잘 언행을 잘 구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군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궁정사회에서는 언행을 어떻게 적절히 잘 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캐스틸리오네라는 이 저자가 궁정인의 책 이런 저서를 씁니다. 궁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아주 매우 적절하게 할 것인가는 일종의 그 예법서인 거죠. 우르비노의 성에서 귀족들이 모여서 4일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궁정 내에서 어떻게 처신을 잘 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1528년이니까 이제 이게 르네상스 전반부의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르네상스 전반부라 그러면 좀 낙천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무언가 궁정에서의 이런 처신을 통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기대가 충만했던 때이죠. 이 책 표지고요. 이런 궁정사회에서는 최고의 덕목이 신중함, 프루던스라고 말하는데요. 신중함의 미덕입니다. 언행을 어떻게 적절히 할 건가. 할 말을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를 쓴다고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할 말을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안 해야 되고 말을 가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중하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이제 이성의 어떤 작동이 필요한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처신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궁정이 타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궁정이 이제 머리 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위선, 가식, 흉계, 모략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하는 아주 안 좋은 분위기로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르네상스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반부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 시대에 오면 아주 비관적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죠. 이 시대에 또 새로운 예법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구아쪼가 쓴 공순한 대화라는 예법서입니다. 여기 시빌이란 말, 공순한으로 전 해석했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 시빌이라는 단어는
시민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공손한 시민의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책은 르네상스 후반부 이태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작가가 이태리 작가니까요. 1574년 후반부에 나온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책은 28년이니까요. 약 50년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이 공손한 대화의 제2고를 보면 굴리엘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궁정의 그 인위적인 삶, 위선적인 삶에 아주 염증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요. 호젓한 전원의 삶을 동경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국의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이 어떤 악패들, 이런 그 사회 부조리들 이런데 염증을 느낀 나머지 다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 스님 되겠다고 했던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는데요. 전 그분들이 한 5, 6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굴리엘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한 의사인데 안니발레라는 의사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안니발레는 굴리엘모에게 그렇게 퇴행적으로 도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비타 악티바, 활동적인 삶,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성실성을 가지고 이런 말씀입니다. 성실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실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성실하다는 말, sincere하다는 말인데요. 원래 성실하다는 말은 뭐 금속이나 재질을 말할 때 순수한 거, 그걸 이제 sincere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의미상 전성이 이루어져서 도덕적 함의를 갖고 있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진솔한 말과 태도 이런 의미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앞에서 프루던스, 신중함의 미덕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그게 바뀐 거죠.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인간의 도덕성의 중심이 이성에서 감정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어떤 인간학, 뉴 엔트로폴로지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구의 지성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성이 감정보다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등한 감정을 이성이 지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주류였던 거죠.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견인주의적 전통이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우리 뭐 동양에서도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종교개혁의 시대, 영국의 르네상스 시기, 셰익스피어의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이 시기에 이런 그 견인주의, 스토이시즘, 이 스토이시즘에 반대하는 반견인주의적 흐름이 개신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주데오 크리스천 전통인데요. 유대 기독교 전통인데 물론 이 전통이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긴 있었는데 주류가 아니었죠. 근데 이게 주류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전통은 감정 또 열정을 강조하는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성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호소,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행적, 특히 그 나사로가 죽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또 아들을 잃은 성모 마리아의 어떤 비탄, 뭐 이런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에게 쓰는 그런 서신들, 성실한 그런 감정이 충전되어 있는 그런 서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열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서의 재해석을 통해서 이런 감정, 열정이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종교개혁 그럼 우리가 뭐 루터, 켈빈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는데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건 하나의 상상의 산물이다. 이성의 감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배해서 그렇게 목석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루터가 보는 인간은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만, 인간은 죄인이고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다. 그런 인간관의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인간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거짓이라고 본 것입니다. 강력한 인간의 그 감정, 그걸 이성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위선이라는 거죠. 여하튼 이런 시대에 와서는 이전에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되던 이성을 깃발으로 한 신중함의 미덕, 그것은 하나의 궁정에서의 사교술 정도로 퇴화해버리고 인간의 자의 중심이 이제 심장으로, 감정,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장으로 재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덕적 범주인 성실성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신중함의 미덕보다 더 우위에, 신중의 미덕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새로운 이 sincerity, 성실성이라는 미덕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거죠. 그 부분, 신중함과 관련한 그 반대의 성실성, 그리고 신중함이 성실성으로 바뀌어간 과정,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그림은 당대의 르네상스 후반기에 아주 인기 있었던 도상인데요. 아주 우아한 한 미덕을 상징하는 것 같은 한 여인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 저게 심장입니다. 심장이고 오른손에는 유순한 비둘기를 들고 있고요. 심장을 들어 보여주는 거죠. sincerity, 성실성의 미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개막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코델리어가 하는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불행한 거로, unhappy that I am. 코델리어가 이미 개막 초에 이미 불행하다는 거죠. 우리가 언뜻 보면 코델리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막내 딸로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죠. 또 좋은 구원자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공주의 신분이죠. 그런데 코델리어는 이미 자기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사를 보면 나는 나의 심장을 나의 입으로 들어 올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즉 풀어서 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혀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 타락한 궁정, 교원영색, 표리부동이, 또 흉계가 난무하는 이런 궁정에서 코딜리어가 살아가기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하나는 코딜리어가 쓰는 화법의 진솔함입니다. 코딜리어가 쓰는 말을 보면 장식이 없어요. 진솔한 담백한 표현들을 씁니다. 마음에 느낀 바를 가식이나 위선 없이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궁정에서의
코델리아의 이런 진솔한 발언, 사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진솔한 발언이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궁정 나아가 사회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는 거죠. 어떤 비평가는 루터를 언급해서 루터가 95개조의 95개조를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못 박은 일이야말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표명한 역사적 대사건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진솔한 인물, 코델리아 외에도 우리가 켄트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켄트라는 이 인물, 진실된 마음으로 코델리아를 옹호하다가 결국은 리어의 분노를 사서 그도 역시 궁정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켄트는 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켄트가 변장하고 나서 다시 리어를 만날 때 리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리어, 당신에게는 왕의 권위가 있다. 하지만 그 왕의 권위라는 것, 그것의 근원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까 왕이든 교황이든 그 권위를 합당하게 잘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권위를 남용할 때 이에 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켄트의 입장은 당시에 개신교 신학자들의 입장과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솔한 감정으로 불의에 대해 말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사람들, 코델리아나 켄트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순환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덕택으로 인해서 타락한 사회는 다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두 번째 항목 폭풍우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우 장면, 그게 한 중간에 있죠. 3막 1장, 2장, 4장에 폭풍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위치로 봐서도 한 중간이고 또 매우 깊은 곳이죠. 내공이 매우 강한 깊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폭풍우 장면은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순전히 창작한 부분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특질이 보다 잘 드러난 부분이 이 장면일 수가 있으니까요. 거널 리건 진실치 못한 딸이죠. 아버지를 박대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리어는 폭풍우가 치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리어는 딸들에게 엄청나게 큰 분노의 말을 터뜨리고요. 사실 딸 자식에 줄 수 있는 최악의 저주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일을 그대로 그냥 표출하는 거죠. 그런데 폭풍우 장면을 보면 리어가 외치는 그 대사의 내용들을 보면 딸 자식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가 되는데요. 궁정의 타락, 죄악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포효하는 리어의 모습이고요. 폭풍우 장면 한 중간이라 했지만 또 가장 깊은 곳이라고 했는데요. 마치 지구의 종말의 날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대사를 직접 보면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리어가 비가 와서 홍수가 첨탑까지 교회의 첨탑까지도 뒤엎는 그런 뭐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마치 지구가 끝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여기 보는 그림은 18세기에 그 데이비드 게릭이라는 배우 또 연출가가 연출한 킹 리어의 그 연극에 사파로 나왔던 그림입니다. 지구 종말의 날 같은 분위기가 좀 느껴지나요? 가운데 있는 인물이 리어고요. 뒤에 있는 인물이 아마 광대인 것 같습니다. 나무는 앞에 보면 불어서 바람에 아마 부러진 것 같고요. 천둥 번개가 치고 앞에 있는 인물은 아마
거짓함으로 변장한 에드가인 것 같죠?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궁정의 삶의 죄에 대한 인식을 비판을 통해 리어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 대한 동정을 리어가 보여줍니다. 리어가 광증을 일으킴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겠죠. 한데 어떤 비평가는 리어가 잃은 그 모든 것을 이것이 이 긍정적인 측면, 리어가 느끼는 이 동정, 이것이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런 말을 하는 비평가도 있습니다. 그 다음도 역시 BBC에 나온 영상을 제가 참고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셰익스피어 본문에 나오는 대사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은 못 보지만 제가 그 대사를 적어두었는데요. 리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너무나도 무심하였구나. 약을 들라 오마니여. 너 자신을 드러내 불쌍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잉여의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늘이 더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뭐 잉여의 것들 나누어 준다는 말, 뭐 공정, 이런 말이 나오죠. 잉여의 것, 그 아래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슈퍼플럭스란 말 나오는데요. 잉여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 마치 그 막시즘의 느낌, 그런 공동체사의 느낌을 주죠. 뭐 그것도 매우 흥미로운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때는 그러한 행동의 내적 동기가 되는 거, 이 공감의 정서, 느낌, 저는 거기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리어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동정심을 느끼게 된 거, 이게 매우 큰 의미 있는 변화고, 우리 느낌을 말하시오 이와 관련된 이 강연의 주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대사인데요. 이 느낌. 하지만 어떤 비평가들은 셰익스피어의 어떤 보수적 정치성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런 비판을 합니다. 상층부에 있는 사람, 왕과 같은 사람의 공감을 전제로 해서 사회가 변혁된다면 사회 변혁은 정말 요원하다는 거죠. 왕이나 이런 능력 있는 권력자가 공감을 해야만, 그 사람이 공감을 해야만 사회가 변화가 된다면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공감 좋은 일이긴 하지만, 리어의 공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어떤 보수주의적 정치성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공감은 왕과 귀족들 같은 상층부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공감의 능력이 있고, 또 그 공감은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호적이라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사례가 이제 에드거의 사례인데요. 에드거는 불의한 사회에서 억울하게 내쫓긴 인물입니다. 동생의 모함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 미치광이 거짓함으로 변장하고 살아갑니다. 야지에서 아주 헐벗은 인간으로 지내죠. 이 헐벗은 이 에드가의 모습을 보고 리어가 충격에 빠지는 거죠. 인간이 대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내 사지가 뻗은 동물과도 같은 야지의 인간, 그 인간의 리어가 이제 헐벗고 가난한 그 인간을 떠올리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된 거죠. 근데 그 공감은 리어뿐만 아니라 에드거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드거는 원래는 귀족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하고 야지에 있는 동물마도 못한 상태로 떨어진 상태에 있죠. 근데 에드가가 이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우리들의 상전들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참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비판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슬픔도 나눌 사람이 있고 참는데도 친구가 있으면 마음은 많은 고난을 극복해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슬픔도 나눌 사람이 있고 참는데도 친구가 있다면 다름 아닌 공감을 의미하는 거죠. 개신교의 인간관에 따르면 그 개인에 주목하는데 그 개인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기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개인 간에 서로 알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 내면의 신비를 다 꿰뚫어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 인간 간에 서로 이해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레조넌스, 울림이란 말이 강조되고요. 그런 울림을 통한 공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감을 통해 개개인은 또 유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하층부 사람이 갖는 공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은 이름 없는 한 하인이 코널 공작과 리건이 글로스터의 눈을 뽑는 장면에서 달려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글로스터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이 행동은 매우 잘못됐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느끼면서 달려드는 거죠. 그러다 죽죠. 근데 그 상전인 코널도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코널이 사실상 그 악한 자의 무리들의 거의 종주가 되는 인물인데 이제 이 인물이 죽음으로써 악의 세력들이 이제 괴멸되는 어떤 시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장면을 보고 자기 희생적으로 들고 일어난 이 하인의 죽음을 보고 옆에 또 다른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 2, 하인 3 이렇게 있는데 이 하인들이 이 하인 1 죽은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또 동조합니다. 또 하나의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은 눈을 잃은 글로스터가 전국을 방랑할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동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건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는데 차라리 글로스터를 죽일 걸 그랬다. 저렇게 방방곡곡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고 있으니 전국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꼭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밑에서부터도 올라오는 공감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감의 힘은 처음에는 매우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나비 효과처럼 미약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태풍과도 같은 큰 힘을 또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게 결말부가 되겠는데요. 폭풍 상황 이후에 진행을 보면 어쩌면 순조로운 결말로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언뜻 관객들은 가지게 됩니다. 코델리어가 프랑스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영국에 상륙했죠. 리어를 만나서 돌봅니다. 리어는 광증에서 회복되고 또 부녀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죠. 글로스터의 경우도 물론 눈을 잃는 그런 고통이 있긴 하지만 에드가와 만나게 되고 에드가는 비록 자기의 신원을 밝히진 않지만 자기 아버지를 돌보게 되는 거죠. 아들이 동행해 줍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급격하게 그게 결말을 비극적으로 휘몰아쳐 갑니다.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는데요. 코딜리의 군대가 패하고 리어와 코딜리어가 포로가 되고, 그리고 코딜리어는 에드먼드의 명령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리어가 그 시신을 보고 다시 광증을 일으키죠. 그리고 교살당한 코딜리어를 안고 등장해서 외치다가 탄식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결말부, 셰익스피어 리어의 결말부인 거죠. 그게 아주 극도로 절망적이고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리어 왕이라는 이 작품이 있기 전에 선행극이 있습니다. 레어 왕과 그의 세 딸의 진정한 역사, 이런 극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리어로 안 돼 있고 레어로 돼 있습니다. 이 극은 누가 쓴지를 모릅니다. 작가가 미상인데요.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조잡한 희비극이라고 그럽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의 소재가 된 극이죠. 홀린쉐드의 사기하고 이 먼저 공연된 이 극, 아마 셰익스피어는 이 둘을 대단히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극은 1590년에 첫 공연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도 94년에 또 공연이 됐는데, 아마도 셰익스피어가 이 극에 리어 왕으로 출연했을 거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이 극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극.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어떤 비평가의 말인데요, 이 선행극의 결말을 철저하게 사보타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린치라는 비평가의 말인데요, 사보타지라는 말의 뜻이 고의적인 파괴 또는 방해, 이런 의미거든요. 앞에 이 극의 결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셰익스피어는. 그래서 이 극의 행복한 결말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방식으로, 전복하는 방식으로 그의 결말을 매우 절망적이고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레어 왕과 세 딸의 진정한 역사, 이 극이 이제 나중에 출판되는데요. 그 출판본 표지이고요.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 왕,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 왕은 이제 1606년에 성 스테판 축일 때 왕궁 화이트홀에서 공연됐습니다. 기록된 바 이제 초연인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성 스테판 축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과 일치하고요. 또 관객들은 아마도 선행극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리어 왕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생각하고 이 극을 보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분위기가 축일이잖아요. 그리고 제임스 1세가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후에 역시 출판된 이 표지인데요.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아마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왕이 직접 와서 이 공연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왕도 아마도 정황적으로 봤을 때 리어 왕의 결말이 해피엔딩일 것을 아마 기대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셰익스피어는 이 리어 왕에서 이렇게 해피엔딩을 전복시키고 절망적인 비극으로 이 작품을 끝낸 것일까요? 한 가지는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시대적 문제의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선행극, 이 레어 왕과 세 딸들의 진정한 역사, 이 극은 1588년도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시기에 나온 극입니다. 굉장히 낙관적 분위기가 아주 지배적이었던 때죠. 그런 시대에 나온 극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은 1590년대 이후가 이제 위기 시대인데, 그 위기 시대 이후에
10년간이란 긴 터널을 거쳐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작품이 리어와인 거죠. 4대 비극이라는 그 비극들을 다 쓰고 난 그 연속 선상에서 나온 이 비극을 쓰면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1988년도의 그 낙관적 분위기의 극을 쓰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시대적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요. 또 셰익스피어가 이 시대에 시대 의식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 햄릿에서도 보면 The time is out of joint. 뭐 그건 타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유를 셰익스피어가 이 해피엔딩을 사보타지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연의 주제와도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에서부터 감정으로의 전환, 신중함의 미덕에서부터 성실성의 미덕으로의 전환, 그런 후기 종교개혁 개혁 문화의 그런 맥락과 이 엔딩이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만일 이 극이 순조로운 행복한 결말로 갔다면 아마 이 극은 신중함의 미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글로스터와 관련된 대사들이 그런 상황과 좋은 좋은 예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눈을 뽑히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글로스터는 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죠. 이런 태도,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려는 이런 태도는 다분히 견인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에드거드 글로스터에게 하는 하나의 그 격언적인 말이 있는데요. 유명한 말인데 성숙이 최상이다. Ripeness is all 이런 말을 하는데 역시 이 말도 견인주의의 미덕을 강조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결말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견인주의적 그림을 전복시키는 거죠. 극단적인 비극으로 몰고 가는 가운데 감정을 중심으로 한 성실성의 미덕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코딜리오의 군대가 패배했고요. 포로가 된 코딜리오가 교승에 처해지고 리어는 다시 광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코딜리오의 시선을 안고 등장해서 이렇게 울부짖죠. 울어라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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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덩이 같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와 같은 혀와 눈을 가졌다면 하늘의 지붕을 깨트려 놓을 정도로 울부짖었을 텐데. 견인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인간의 감정에 대한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인물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예언된 세상의 종말인가? 아니면 그 공포의 이미지인가? 무너지고 끝나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아직 종말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리와의 세계는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가장 힘든 순환의 시기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근데 프랑크 커모드라는 비평가는 이 상황을 부조리 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커모드는 이 극이 끊임없는 어떤 종말을 끊임없이 연기하고 있다. 비극적 귀결은 없고 부조리 극적으로 지속적인 절망만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던 또는 포스트 모던 해석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작품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종말은 무한히 연기되는 게 아니라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으로 읽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긴급성이 킹 리어의 비극을 고조시키는 거죠. 뭐 실제로 에드가도 이제 그런 대사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구체적인 시점은 모르지만 머지않아 종말이
올 것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죠. 종말은 악이 징벌되는 시기입니다. 종말이 오면 심판이 있는 거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종말이죠. 이런 이제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가식을 집어던지고 자신의 느낌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에드가에게 이제 마지막 대사가 주어집니다. 작품에 따라서는 올버니에게 주어진 작품도 있긴 한데요. 전 이제 에드가에게 주어진 폴리오 버전을 더 신뢰합니다. 에드가가 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 비통한 시대란 말 나왔어요.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말하시오. 가장 연로한 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젊은 우리들은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개막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코들리어가 한 비관습적인 말, 그 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진솔한 말과 행동을 보여준 하나의 실천적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궁정은 사실 궁정이라는 게 국가의 중심인 거죠. 코들리어의 이러한 진솔한 언행에 의해 다시 건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갖게 된 거죠. 코들리어의 이런 말, 가슴에서 우러난 이런 말, 이 말은 루터가 95개조의 선언에서 한 하나의 그 역사적 표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역사적 표명의 궁정적, 가정적 버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정적, 로열 패밀리의 가정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더 힘 있는 가정이겠죠. 에드가가 한 마지막 말, Speak what we feel, not what you ought to say. 해야 할 말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말하시오. 이 말은 리오 왕이라는 작품의 전반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리오 왕은 이성에서 감정으로, 신중함에서 성실성의 미덕으로 인간의 도덕적 범주가 이전한 후기 종교개혁 문화의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난 르네상스의 극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나가며 결론인데요. 이성에서 감정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감정, 느낌 또는 열정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그 근원은 인간의 신체 부위에서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느낌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진 개인은 서로가 서로를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공감은 개인 간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런 유대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이 가능하다. 이 골자를 가지고 킹 리어를 한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세상의 중심이 되다, 중심에서다, 이 말인데요. 우리 이번 시즌 인문학 포럼의 주제입니다. 거기에 느낌표를 제가 찍어놨는데, 저의 이 강연도 이 주제와 매우 잘 맞는 이 주장에 저도 역시 공감하는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제 강연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제가 본 그 인간은 구체적으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
그 중심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보았고요. 이것은 이제 심장에 관련된 것인데, 이런 느낌, 개인의 중심을 이런 느낌, 심장에 두는 이런 사고가 사실은 서구 근현대 사회의 기초가 되는 이념이 되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 서구 근현대 사회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의회 민주주의, 아니면 더 예를 든다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전자의 경우에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 투표라는 걸 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더 이상 신탁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죠? 전문가 집단에 가가지고 고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물어보죠. 그들의 느낌의 총화, 그게 결정을 짓는 거죠. 거기에 권위를 주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 뭐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왕입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놔도 소비자가 느낌으로 인정해줘야 그것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판단의 그 기준, 개개인의 내면적 느낌, 이게 사실 서구 근대사회를 이룬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 사실은 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